안녕하세요. 저희 71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리컨벤션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리컨벤션이 여러 가지 뭐 국제회의 대행도 하고 하지만 리컨벤션 하면은 또 많은 우리 마이스 산업 종사자들한테 떠오르는 단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주체, 행사를 주최하고 개발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지금까지 많이 직접 만드셨고 그 행사들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리컨벤션의 공현미 본부장님을 모시고 우선은 사례 이야기부터 그동안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고 또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을까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현미 본부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컨벤션의 공현미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PCO 협회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처음에 제안받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민간 주관 행사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한번 올렸었는데 협회에서도 좋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했는데 저희가 지금 첫 행사 이제 사업 PCO 사업을 한 지는 한 21년 차가 되지만 이제 개발 시작한 지는 조금 2014년부터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저희가 6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인데 너무 시간에 오버되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그렇고 자녀를 키워 나와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 주관 행사 6개 저희 자식 같은 존재인데요. 자식 중에 잘 된 자식도 있고 아직 부족한 자식도 많고 네, 부모 마음에는 전혀 이렇게 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자녀들인데 그래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한 해 쉬더라도 계속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녀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저희가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는 저희 컨벤션이 낯선 회사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소개도 잠깐 드렸는데 여기 계시는 사장님, 회장님, 뭐 교수님들은 회사 소개는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거의 70~80% 행사를 국제회의나 전시나 다 이제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상황은 2022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옵션은 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이제 집중이나 전문성을 계속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이었고요. 저희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2017년이었고 저희가 창립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도 꽤 한 15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저희 대표님이 수건 사업이었던 연구소 설립을 했고 원래 연구소가 하려고 했던 목표가 저희가 이제 유치하는 업무 지금 이전에는 부산관광공사랑 그냥 유치 제안서도 써주고 그냥 실사 왔을 때 운영해주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주도적으로 유치 업무를 해야겠다는 거에서 목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체 개발 행사가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지만 실행에 많이 익숙한 팀원이 있고 이거를 실행과 신규 행사를 시너지도 낼 수 있지만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태생적으로 대행하는 업무하고는 좀 다른 개발자로서나 기획자로서의 더 달란트가 있는 팀원들한테 이 업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업무를 사실 연구소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심플하게는 이제 입찰 전문 제안서를 쓰는 걸로 해서 이제 관광 마이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새로운 하나의 변화였고 이거를 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개발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 핵심 요소를 저희가 이렇게 정해드린 것보다는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저희 스스로 왜 이 일을 하는가, 대행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저희 대표님 늘 말씀하시던 기획사가 이제 해외에서 싱가포르나 유럽처럼 제대로 된 기획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행 구조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거기로서는 자손대대 2, 3, 4대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기업가로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체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목표가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이 외에 대한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저희 대표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니시티브를 가지시고 저희는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도 사실 서로 온도 잘 맞추는 부분도 아직도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저도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팀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행하는 행사라고 왔는데 개발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주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걸 왜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주최하는 행사가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뭐 돈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행사를 잘 하는 거에서 기획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프로그램 예산, 뭐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직접 투자해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마련하는가 있는가, 그다음에 흥행성, 이게 사회에 나오는 상품으로서 하나의 그 가치 상품으로나 서비스를 했을 때 충분히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판단,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뭐 지역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돈이 제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타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민간 주도 행사에 대한 그래도 지원금을 계속 주는 게 있는데, 전시 사업은 최대 6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국제회의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지역 특화 컨벤션이라는 사업 안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계속 해왔었고, 저희들 일종의 그거를 시드머니로, 일종의 하나의 아무도 구속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저희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계속 이제 가지면서 약간의 지원 사업과 나머지는 등록비나 부수 판매 이런 스폰서를 직접 받아오는 과정들이 기존에 대행했던 업무하고 굉장히 다른 업무라고 많이 느꼈고, 이제 그게 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총 6명의 자녀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 다 성숙되지 못했고 부족한 많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왜 이제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을 했는가 했을 때, 저희가 민간 주체를 행사했을 때 남의 얘기를 했을 때는 아예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얘기를 해야 저희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저희 대표님이 여성분이시고 저희 직원분 중에 70%가 여성인데, 과연 이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도 너무 큰 숙제였던 거죠. 이제 팀원을 PCO로서 계속 양육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회에서 포지셔닝도 그렇고, 경력 단절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이제 의도가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이었는데, 2014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그때 당시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여성분이셨고, 부산에서 이 행사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세틀라이트, 위성회의 같은 걸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제안해서 이제 부대 행사로 갔었던 게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닉네임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이제 여성 포럼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피드백, 좋은 피드백, 그다음 부정적인 피드백, 왜 꼭 리더가 들어가야 되냐, 여성은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되냐, 리더 아니면 여기 참여 못하냐, 뭐 여러 가지 피드백, 그리고 이제 뭐하다, 타깃하는 게 뭐냐, 이런 온갖 이제 피드백을 받아오면서 2014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획위원들이 좀 있으세요. 여기 이제 영산대학교에 이제 이사장님도 계시고 저희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기획위원들이 약간 좀 의기가 토합 잘 되시는 분들이 기획위원들을 통해서 이 행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컨텐츠 구성이나 저희가 협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행 일을 하면서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된 시간이나 이제 이런 재원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지역이 부산이니까 부산이 여성 관련해서 잘하고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여성 문제를 부산에서 이제 런칭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명분을 계속 가졌었고, 특히 서비스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되고, 부산이 그런 측면에서는 항만도 서비스, 물류도 서비스 다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좀 더 대두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 노출할 때 저희가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 이제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모체를 만들고 싶었고, 거기에는 저희 대표님 같은 이제 일종의 기성세대의 여성 리더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양육이 되게 중요하기, 여성들한테 양육이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항상 차세대,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분들도 함께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는 장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었었는데요. 조금씩 저희가 이제 여성 민간 차원에서, 물론 여성 관련돼서 이미 기존에 있는 여성 한민족 네트워크라든가 많이, 또 해외 사례도 저희가 많이 받곤 했는데, 또 그들하고 저희가 이제 통합되는 것보다는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가 좀 주인이 돼서 어떤 그 네트워크 핵심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시면
보시게 되면 행사 자체는 약간의 부산시나 관광공사의 지원금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민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계 여성 상공인 대표자 회의도 여기도 똑같이 무역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저희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넘어가서 이 행사를 2019년 유치를 해온 형태.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든 네트워크가 민간 행사를 유치한 형태가 돼서 일단 시에서는 좀 고무적인 사례를 보고 있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유치 말고도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와서 더 이제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런 사례를 볼 때 벤치마킹 하는 거가 제가 창립했을 때 2001년 창립했을 때부터 대표님이 워낙 해외에 많이 나가셨고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게 이제 이런 해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능한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곧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그래서 저희가 리드라든가 그 크루즈 관련된 행사를 가면서 다 구조를 따져보면 핵심은 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기획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한국에도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그 시즌이 와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당길 수 있으려면 거기에 우리도 역할을 할게 이런 부분이 많아서 대부분 저희는 영감을 얻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위스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위스타는 저희가 이제 회원사의 코리아 챕터 운영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상상만 했던 상황들이 해외 가면 많이 펼쳐지니까, 물론 그게 그냥 된 건 아닐 거고, 틀림없이 거기 이제 구조적인 네트워크나 여성들이 여기 왔을 때 뭔가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등록비를 300만씩 내고 가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별로였다가 한 3년째 가보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투자와 기획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도 민간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얻어서 그 꿈을 이제 한국에서 부산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식의 저희가 민간 행사가 되게 이제 좀 자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는 특히 이제 뭐 전국 단위도 있지만 저희는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칼라를 늘 가지고 있고 부산이 잘 되는 컨벤션 도시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지체 행사에 대한 부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져가 있고, 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거, 정책, 뭐, 심지어 제일 저희가 고민이 많았던 게 워킹맘 세션을 넣냐 마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업주부에 대해서 저희를 뭐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무조건 사회적 결속이 있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이제 벽이기도 하고 공격을 받는 아이템이어서 원하지 않든 워킹맘 세션을 넣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능, 파티, 저희 항상 드레스 파티를 저희가 부산에서 이제 붐을 일으켜서 나머지 여성 그 보통 비즈니스 업계 분들도 다 이렇게 드레스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관련돼 있는 미래 인재 포럼도 넣어서 고등학생까지 저희는 참여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같은 거 보통 여성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나누는 거 좋아하고 남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셔서 그다음에 쇼핑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 요소에 넣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저희가 스스로, 그러니까 여성 얘기는 우리 얘기니까 우리 얘기를 직접 만드는 거 있고, 근데 그것만 하기에 너무 제한적이니까 일종의 위성 행사, 이렇게 틈새 시장을 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글로벌 해양 인재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해양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해양대학교나 그 대학교 숫자가 부산에 제일 많은데 실제로 이제 부산을 이탈하는 숫자가 또 제일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문제이기도 하고, 그 교육은 다 부산에서 받지만 결국은 다 딴 데 나가는 것들이 이제 미스매칭 현상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해양 도시라고 하면서도 그 이제 소프트적인 인적 자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또 그 IMO 사무총장님이 대한민국 최초의 임기택 사무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사실 IMO라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님만 했지만 이제 IMO가 해양에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 기관이니까 그거를 출품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이거 인재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해양 인재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엔 너무 약해서 저희가 매년 이제 입찰해서 대행하고 있는 세계 해양 포럼의 위성 사업으로. 왜냐하면 해양 포럼이 가지고 있는 메인 바디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글로벌 해양 인재 포럼이랑 나중에 보이는 두 가지 이제 해양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네, 이 해양 스타트업도 2016년 시작했을 때 과연 이게 스타트업, 물론 이때도 저희는 스타트업 사업을
그 해외 사례,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에 있는 그 이제 슬러시나 저희는 끊임없이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또 사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조금 적용하는 편이어서 이 해양 스타트업도 호트 엑셀 같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 엑셀레이터가 하는 이벤트를 보고 또 너무 저희가 뿅 간 거죠. 이런 세상이 있다니.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양 포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바디 이제 일종의 셀룰라이트 행사로 개선하고 있는데 인재 포럼은 지금 한 2년 정도 중단이 됐고요. 스타트업은 이제 첫 탄생해서 올해까지 이제 2021년까지 매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회라서 하나의 해양 포럼도 듣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대회 참여해서 이제 상금 이렇게 대회를 참여해서 이제 이렇게 그 경쟁 형태로 상을 받고 수상한 이런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슬러시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기획자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뻑 가는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봤을 때 이제 약간 피가 막 끓으니까 왜 한국에서 이런 게 될 거야 혹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감을 가지고 주로 대표님께서 많이 이제 벤치마킹하고 저도 가서 보고 이제 약간 중독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눈에 보는 현상들이 한국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해야 된다. 이런 좀 사명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지만 해외 이제 답사를 굉장히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스타트업 계속 얘기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1호, 2호, 3호 중에 1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2호 해양 인재 포럼이 약간 지금 2년 정도 스탑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코로나 이제 때문인가요? 코로나기도 하고 이 인재 포럼이 약간 애매하게 아이모 모의 경진대회 이런 거랑 좀 상충되면서 약간 동력을 좀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포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같이 하다가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육적인 사업들은 당장 왜 사업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이제 기업들이 오고 이제 플러스 요인인데 인재 포럼은 계속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같이 하는 이제 그 이제 해양 포럼 팀에서 그렇고 서로 좀 동력이 좀 잃어서 근데 이거를 저희는 놓치지 않고 언젠가는 계속 이제 그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계속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보통 이런 인재 포럼 같은 거 하게 되면 또 교육계에서 말씀을 브리핑을 하면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업계분들이나 기관에 얘기하면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니까 저희도 좀 아쉬움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해양 도시 해양 클러스터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조금 이게 이슈화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터뜨렸긴 했는데 이하를 계속 저희가 조금 2년 동안 못했던 상황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스타트업은 계속 이제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는 상태고요. 네. 요런 나중에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KBS에 아예 이제 이게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져 가지고 방송된 적도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네, 다큐멘터리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게 4호 이제 5호인데요. 그 행복 인사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기획자이신 저희 대표님은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호주에 해피니스 위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스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만드셔서 이제 그 불자가 만드셔서 호주라는 곳에서 매년 하는데 처음에는 스님이 직접 기획하다가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이제 기획자한테 이걸 넘긴 상태고 저희 대표님하고 저희 팀원들이 한 3년을 해피니스 위크를 가셨어요. 가셔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약 맞은 것처럼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참여자로 가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왜 여기에 1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1년 열심히 일하는데 이 행사에 오는 게 해피니스 위키 오는 게 자기 하나의 이제 힐링이면서 휴가면서 내가 이제 삶을 유지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또 이제 이렇게 또 막 피가 끓으시면서 살이 부들어 들리시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님도 스스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행복하게 계속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희 회사에 이제 PCO로 일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뭐 사장님은 행복하신데 왜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시고 그다음에 원초적인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그 하버드 대학에 이제 행복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그리고 이제 명상 공부하시면서 이게 다 하나에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복하기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행복하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저희가 2015년, 16년, 17년 있으면서 이제 1호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이제 덴마크의 행복 연구소도 있고 물론 서울대학교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이 행복 인사이트를 딱 했는데 그 한국의 자살률이 엄청 많고 나오지 않지만 청소년 자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컨벤션으로 풀어나가야기도 했는데 사실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보다 사람들한테 호응은 행복 인사이트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왜냐하면 모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일반인 다 되니까.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했을 때
너무 이제 모수가 작다라고 느껴지는 거에 대한 하나의 정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양인재나 스타트업이 왜 특정 단체에 대한 그쵸, 그쵸. 건데, 행복인사이트는 누구나 다 사실 사실은 내적인 고민 다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 뭐 청소년, 뭐 부부,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줬을 때 저희가 어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셀럽 강연자도 많이 모셔오고, 뭐 션이나 진짜 좀 이렇게 부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직접 모셔서 또 해외에서 덴마크에서도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유료든지 뭐 초청이든지 실제 참여자가 저희가 동원하지 않더라도 홍도가 더 높아서 내년 음, 행복인사이트 언제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프로젝트 중에 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저희가 조금 우리한테 저희는 사실 저희가 뭐 공학자도 아니고 사실 아까 여성이라는 건 저희 어떤 태생적인 상황인데 저희 얘기인데 행복도 여성처럼 음, 누군가가 어떤 협회나 뭐 연구자나 이런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그냥 보편타당하게 저희의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저희가 행복 인사이트라 생각을 음. 했고요. 저희 대표님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행복을 공부하자 했는데 저희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17년, 18년, 19년, 20년, 작년까지 심지어는 이게 온라인으로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도 이제 행복 인사이트랑 행복 점등식까지 연계를 할 계획이고 이게 어, 부산에 한테는 꽤 좋은 하나의 아이템인 것 같아서 계속 어,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라이프 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린라이프 쇼를 했고요. 그린라이프 쇼를 저는 제가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이제 경력직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 프로젝트를 외부에 소개할 경우가 많은데 그린라이프 쇼를 2017년부터 외부에 오픈하면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기우뚱하셨어요. 이 사업 너무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그 음, 뭐가 그린이고 그린과 라이프의 어떤 걸 추구하느냐. 뭐 음, 친환경 박람회도 아니고 음, 친환경 박람회 있으니까 약간 벤치마킹해서 애매하게 한 거 음, 아니냐라고 한 피드백 3년 받았는데 이제 저희들 마찬가지로 명상과 행복을 공부하면서 환경을 고민 안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 그래서 근데 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또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린하고 생활적인 걸 접목한 게 이제 의료였는데 또 저희는 그거 저희 생각이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음, 추상적이다라는 피드백을 받다가 제가 올해 이 프로젝트를 브리핑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나 받아보는 눈빛이 좀 달라진 걸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게 피포지 정상회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만큼, 그러니까 두 어, 가지, 이제 우리 탄소 뭐 국민이나 이런 거. 시민들이, 네, 그게 심지어는 심사위원분들도 대부분 평가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지원사업 넣었을 때 대부분 사회적인 흐름이 다 아시고 이게 되게 이제 그냥 일반인들한테 평가받는 건 아니니까 이 3년 동안에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컨텐츠가 애매해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작년하고 올해부터 브리핑을 하면 이 친환경적인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음, 딱 제가 브리핑을 했을 때가 피포지 정상회 다음 주였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 사업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어, 받았던 거죠. 이게 어, 우리의 의도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 문제도 있고 의도는 예, 좋았으나 좋지만 이게 시기적인 분위기도 중요하다, 중요한데 빨리, 예, 만일에 저희가 2회하고 이거 포기했으면 그런 피드백을 못 예, 받았을 건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는 매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시회 하면서 뭐 저희가 토크쇼도 하겠지만 그때는 이게 뭐 벼룩시장도 아니고 뭐 그냥 장을 이렇게 했다가 올해 보니까 이거 부산이 친환경하고 되게 거리가 먼 도시거든요. 예, 어, 예, 그래서 전혀 친환경적인 지수가 되게 낮은 도시인데 오히려 이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를 긍정적인 하나의 지표로 가야 된다라고 피드백이 올해 딱 처음이 생겨서 제가 느낀 PT 하면서 변화가 있구나. 또 저희 대표님이 굉장히 시대에 앞서가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어, 이것도 펼쳐보면 시민들도 달라지고 평가하신 교수님 달라지시고 바라본 눈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필요한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고요. 지금 이 영화 이제 그린라이프 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공간 행사에 대한 공간을 많이 얘기하는데 센텀 지구에 있습니다. 백스코도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정당과 수영관과 뭐 가지고 있는 도심 안, 그러니까 일종의 도심 안에서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현재 영화의 정당하고 공동 사업으로 매년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센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주거지도 많고 수영강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하이텍 도시이긴 한데 그 안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넣겠다. 이게 저희의 의도여가지고요. 지금 음, 올해까지 3년째 영화의 전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체 행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어요. 행복하고 글라이프랑 같이 조인트를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부침도 해봤다가 떨어뜨렸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겠다라고 한 걸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행복하고 떨어뜨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말씀드렸던 중단됐던 사업은 이제 해양인재 포럼만 중단됐고 나머지는 계속 또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자녀도 조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넘어갈게요. K컬처 포럼인데, K컬처 포럼은 두 가지 이제 이유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죠. 첫 번째는 저희가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했고, 그보다 더 앞선 거는 역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저희 대표님과 저하고 풀로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피를 쩔쩔 끓게 하더라고요. 그 도시 자체를 저는 2주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녔는데, 저희는 이제 기획자의 눈이 있으니까 구석구석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도시가 하나의 축제장이 되는, 우리 보통 늘, 그게 실제로 제 눈앞에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기획자시거든요. 휴 포레스트를 찾았는데, 만났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만나서 바로 컨택해서 다행히 이분이 자녀가 한국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해 제가 3월에 가서 만나서 11월 달에 부산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 뭐 수십만 명 있는데 보통 왜 노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운 좋게 이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조그만 여자가 찾아서 자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운 좋겠고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은 게 부산이 수도권이 저는 저희 대표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저희 부산이 너무 좋긴 하지만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특히 문화라든가 뭐 선도한다던가 이랬을 때 혹은 한국을 대변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컨텐츠나 인적 자원이 다 거기 있으니까 과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이제 있을까 했을 때 K컬스 포럼 할 때도 너무 고민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물론 행사 장소로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많은 플랫폼 그러니까 컨텐츠들이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껏해야 음악 창작 소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실제로 문화나 혹은 예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인은 없고 손님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그렇고 사실은 해양도 저희가 주인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 해양 부분에 하면 저희가 주인이고 1순위인데 문화는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저희가 객을 모셔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가장 큰 느낀 점은 거기 아시겠지만 2주 동안 총 7개의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주장했던 게 음악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축제가 있고, IT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컨버전 행사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그 요소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영화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악 축제 있거든요. 뭐, IT 축제 있거든요. 온갖 있는데 그게 다 각자 요소로 있다가,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이거를 다 뭉쳤는데, 그들끼리 시너지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저도 마찬가지로 이랬어요. 저도 참관자로 가봤을 때 난 이 행사에 다시 오고 싶지 않다 하면 성공한 행사가 아닌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제가 출장으로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년에는 내 휴가비 내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와야지. 이 생각은 뭐냐면 성공한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산에서 만들 수 있을까가 저희 이제 숙제면서 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잠을 이제 못 자면서 막 보고서 쓰는데 물론 현실하고의 갭은 당연히 있지만 이제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속 그 지향점을 해서 간다는 게 저희 대표님께서 하시는 지향점이고 저도 현장을 본다는 게 그만큼 이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꼭 현장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 이상적인 너무 우리랑 안 맞아서 이상적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제가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시사점을 말씀드리거나 뭐 학생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저희는 타도시는 모르겠지만 이런 민간 주최 행사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계속 독려해주는 프로젝트들이 부산에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그거는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네네. 근데 그게 항상 제한적이고 또 이렇게 그 약간 일벌제처럼 너 네. 3년 받았으니까 맞아요. 이제 졸업해 뭐 이렇게 네네네. 하면 네. 이게 한 봤을 때 저는 프로젝트 한 10년 정도 주기는 계속 양육의 단계가 저희 자녀 키워보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그냥 문서처럼 2, 3년 했으니까 중복 지원 안 돼. 이렇게 좀 적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걸 계속 저희도 어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 좀 뭐 평평성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될 거와 안 될 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 관에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한테는 하나의 그 거리가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계속 이제 지원 사업을 강화하자라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거를 상품화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나 최종 저희가 늘 행사 대행하면 저희 B2B 업무라고 많이 하고 특정 발주기관에서 좋아하면 뭐 만족도로 네네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저희는 시장에 딱 내놓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나 상품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마케팅적이나 기획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자칫 그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계속 도전을 받고 있으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을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 팀원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6명의 자녀 중에 현재 약간 2의 자녀가 잠깐 홀딩되어 있지만 나머지 4 자녀를 계속 좀 잘 양육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호흡이 한 번에 만족할 수 절대 없고 조금씩. 그렇지만 저는 사실 너무 고무적이었던 게 그린라이프 쇼를 보면서 저희 대표님이 앞서가시지만 항상 방향성은 맞다. 네. 그 방향성을 잘 따라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소리 외치시거든요. 자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기획사들이.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행 업무 막 하다가 또 이걸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고갈된 상태에서 하긴 하지만 또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한데 이런 그 이중적인 마음, 이 왜 악마와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지나고 오늘처럼 이런 기회를 얻거나 또 이제 자체 행사를 어느덧 저희가 2014년부터 한 9년 차가 되거든요. 하는 거 보면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잘 유지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이제 자체 행사를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이 정도로 좀 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사실 더 많은 자문이나 코멘트를 교수님이나 오늘 회장님 주실 것 같아서요. 네. 저도 그 얘기도 좀 들으려고 참석했습니다. 근데 저 네. 본부장님 여기 아까 계속 나왔던 게 네. 자석이 N극과 S극이 같은 극끼리 이렇게 그려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교수님,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공대 교수님들한테 가게 되면 앞에서 이게 얘기를 하면 터무니없다고 저희가 이제 비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인문학자한테 가면은 그 의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불가능하고 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네. 저희 대표님은 늘 얘기하는 게 PCO 대표님들이 과학적인 계산하시면 이 사업 안 하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이제 비산술적이기 때문에 이 업을 하시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추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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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리컨벤션 진짜 이 6개 행사를 지금까지 쭉 개발을 계속 해오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주최자는 자기의 회원을 데리고 있고 자기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 갖고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PCO는 대행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지만 내가 막 한번 딱 얘기했을 때 쫙 불러오고 이런 회원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체 비즈니스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도전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오히려 행복박람회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가자 대중을 대상으로 일반 누구나를 대상으로 홍보하면 됐었으니까 조금 더 쉬우셨을 것 같고 해양이나 이런 쪽은 사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DB가 나한테 없다 보니까 그들한테 내가
내가 무슨 해양 관계자, 무슨 해양 대학교도 아니고 뭐 아무 해양과 관련된 게 없는 백그라운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도전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전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특성화 전문 분야보다는 행복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된 쪽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홍도가 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될 떡잎부터 이제 네. 하는데 일단 행복이 그렇고 원래 그린라이프 쇼가 굉장히 이렇게 좀 고전을 겪다가 오히려 환경이 요소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민간 저기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부산에도 보면 제일 큰 전시회 중에 하나가 코마린 같은 거. 네네네. 저는 사실 1998년도 코마린 할 때부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그게 민간에서 했던 그 사업이 지금 공공적으로 트랜지션 되면서 해외 그런 거 보면서 저희는 민간에서 개발하고 또 필요하면 본인들이 펀딩 하겠다 하면 뭐 저희가 받아주는 건 문제 없다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트렌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순수하게 사실은 더 최대희 회장도 아시겠지만 굳이 공공하고 연관되지 않더라도 더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저희는 현재로는 좀 이게 판을 키우는 게 우리께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대표님은 판을 키우는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어떤 부분이든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6개를 일단 조금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이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마음은 아팠지만 드롭할 건 드롭하자도 있지만 그거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우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PCO, 그러니까 회의는 민간이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 전시는 민간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리컨벤션은 PCO가 근간이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회의로 갔을 것 같기도 한데, 전시로 행사를 만들 계획은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전시가 저희가 그린라이프 쇼가 하나의 네. 그게 하고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첫 프로젝트가 2001년에 음식 박람회에서 한번 쫄딱 그렇게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저희 대표님이 모든 그 개인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 빚을 갚은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전시를 쉽게 자체 행사를 못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린라이프 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20년 전에 그 음식 박람회 저희가 3억을 개인 돈을 들여서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 대표님이 다 커버하셨고 저희 사무실 다 팔고 사무실 쪽잠 자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경험 때문에 전시회 판을 벌리는 게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하나의 그거였어요. 근데 그린라이프 쇼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건데 컨퍼런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발자가 유료 등록자나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약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희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가시면 강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학교에서만 하지 성인이 돼서는 학습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가 힘들었는데 미국에 제가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갔을 때 주제는 뭐냐면 K 컨텐츠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다음 심지어는 이렇게 연예인이 와서 강의하는데도 봐서 너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서 뭐가 다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 물론 좋은 강의와 간세됐지만 그 문화 자체가 듣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뒤로 와서 컨퍼런스가 적응된 사람이랑 저희는 본의 아니게 성인이 된 순간 공부는 하지 않는 거야. 뭐 강의실 안에서 듣는 거는 하는 게 아닌 거라고 단절돼 있는 사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컨퍼런스가 사실 성공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젠간 또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회의에 대한 등록비가 무료 행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걸 돈 내고 가야 된다는 문화가 사실 조금 부족한 게 현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시면서 만약에 우리 국내에 있는 다른 PCO들이 네. 우리도 리컨벤션이 저런 걸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신규로 뭔가 좀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적극 추천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지금 현재 1세대 저희 PCO 대표 회장 협회에 보면 1세대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지속까지 되려면 대행사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사실 진입장비 없을 수 있는데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는 기획사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그냥 싱가포르나 유럽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획사들이 더 많아서 그 대신에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거기에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판을 키워나가는 거는 저희 같은 기획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소명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직업적인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저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직원들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대행은 아주 쉬워, 이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네. 대행도 갑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어려운 일이긴 음, 한데, 음. 근데 개발해서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어쨌든 네. BP는 맞춰야 된다라는 또 맞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네. 엄청 있잖아요. 네. 대행은 남의 돈 갖고 하는 거니까 내가 네. 열심히만 잘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네. 어쨌든 내가 적자는 보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생각하는 이 부담감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저는 대표님은 아니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인포마나 UBM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갑을 관계에서 발주기관하고의 어떤 심리적 어려움도 있지만 이 기획자가 크루즈 선사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언론사 이렇게 등도 같이 하긴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면서 너무 이제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아, 그러니까 UBM이 이제 크루즈 사업을 하면서 아예 의사결정 자체를 선사 대표들하고 언제 할 거고 이게 마케팅적인 요소나 전체 산업계 미치는 영향을 좌지우지한다 했을 때 또 저희의 이제 피를 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산업 안에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지 그냥 정해진 틀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되게 의미 있지만 더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기획자는 진짜 정보, 네트워킹,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진짜 기획자의 꽃이 아닐까. 이제 이게 저희가 본 이제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인포마가 좀 대표적이었고, 저희 이제 2003년부터 TOC 행사를 하면서 네. 이분들이 너무 즐겁게, 너무 떳떳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쉽게 조금 이렇게 좀 아쉽게 일을 하는데 그거 보고 너무 뿅 같고 그다음에 UBM이 크루즈 하면서 이제 그게 주로 유럽발 어떤 네네. 행사의 기획자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약간 로망이 생겼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저 저렇게.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저한테 워낙 그런 해외에 많이 보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저희 팀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이게 저는 저희 부산에서 그러니까 2005년 에이펙 했을 때 네. 직원들이 컨벤션에 막 모였어요. 왜냐면 엄청 네. 있어 보여가지고 네. 특히 영화의 해운대 엄정화의 직업이 맞아요, 기획사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005년 사갔다가 이거 아닌가 해서 싹 빠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 내에 그때는 대학에서의 정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네네. 이렇게 좀 소문 듣고 와서 네. 재밌을 것 같다가 네. 한 번 왔다가 한 6개월 만에 싹 빠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육 이제 체계가 잡히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이제 그래서 제 훈련보다 제일 좋은 거는 나가서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2019년, 20년을 저희가 못 갔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한테면 계속 보면 저희가 한 1000마디 말보다 한번 보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렇긴 하죠, 진짜. 그래서 예. 저희가 BTO나 C에다가 저희 일단 해외 출장 보내는 것도 자부담이니까 해외 마케팅 부분도 계속 지원을 좀 해달라고 계속 저희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대행에서 그러니까 그 리컨벤션의 매출 구조에서 네. 대행과 이 직접 하시는 행사랑 네. 어떻게 퍼센티지로 하면 어떨까요? 뭐 교수님 있는 그대로 95대 5%요. 네, 뭐가 매출로 따지면 95%가 대행이고 5%가 매출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왜냐하면 그 5% 안에는 저희 인건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행 안에는 저희 인건비도 없고 이렇게 할 수 다 들어가 있는데 있지만 자행사 있을 때는 우리 거니까 우리 인건비 얼마 측정 이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BP에 맞추려면 이제 스폰서 받고 그다음에 지원금 받고 이제 세일즈 해가지고 하는 거랑 거기에 실제 지출액만 잡지 저희의 대행료나 이런 건 잡을 수가 없는 거 대행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저희 인건비도 우리 거니까 누구한테 인건비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만 따지게 되면 90%가 대행이고 10%인데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제 점점점 대행의 포션을 줄이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지금 현재는 대행에서 돈 벌어서
자부담 행사에 펀딩을 넣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이 파이가 잘 돼서 펀딩이 많아지고 하면 이제 목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 맞추는 게 대표님 목표거나 언젠가는 사장님 세대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에 대행 안 하고 자행사 하나. 네. 왜냐하면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제 구조를 봤는데요. 네. 직원 300명의 매출 네. 구조 제가 싹 다 받았거든요. 네, 네, 이제 네. 1년에 한 번씩 하나만 하고 맞아요. 먹고 살더라고요. 네. 저희 대표님 꿈이 1년에 행사 하나 하고 먹고 살더라고요. 그렇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카테고리, 산업 카테고리, 뭐 어떻게 생각하면 유사 카테고리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어워드 네. 행사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행사 또 다 돈 내고 또 참가하는 행사. 네. 그래도 이제 40년이라는 역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40년 전의 포맷이 똑같은 게 아니라 늘 변화왔고 지금도 맞아요. 지금 휴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가질지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것들도 저희한테도 하나는 위로가 됐고 40년의 업력이 그냥 하루아침 된 건 아니니까 40년 전에 그냥 포크송 그 페스티벌로 시작했던 그 축제가 40년 지나서 지금 세계적인 거의 뭐 전 세계 기업들이 돈을 못 줘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업력 그게 약간 저희한테 위로한 거죠. 갑자기 막 3년 물론 40년. 슬러시나 슬러시 이런 것들은 갑자기 막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있긴 하지만 사우스 바이 사우스 사이 모델들은 40년이라는 시간과 끊임없이 포매팅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고민했고 300명이 1년 내내 그것만 해서 그냥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1년 내내 그걸 준비하는 저희도 이제 많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로망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 들었네요. 아니, 황 교수님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아니, 우리 최태현 다른 분 먼저 좀 질문 한번 들어보고. 최태영 사장님 혹시 그 질문 있으실까요? 사장님. 너무 그 퇴근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네. 제가 지금 식당에 여러 가셨구나. 사람들하고 식사 중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보무장님, 오늘도 너무 좋은 얘기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모티베이팅이 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이제 다른 거는 우리 윤 교수님 질문을 많이 하셨고, 네. 해외 이제 기획자들을 보면, 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버닝맨 같은 제가 책 같은 걸 보면, 지난번에 또 소셜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차이가 좀 많은 거예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필라스피 철학이 있는 거예요. 행사를 보고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프론트 러너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우리 리컨벤션은 그런 면에서는 어떤 걸 좀 이렇게 추구하시나요? 뭐랄까요? 회사가 행사 만들어 추구하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신 최근에 이제 명상 그다음에 그 요가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행복도 결국 자살률이 너무 심각하고 저희 대표님이 옛날부터 그 $10 클럽 하시면서 학교 안에서의 이제 그 급식이 안 되는 후원 기금을 계속 활동을 하셨으면서 저는 그게 절대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늘 그런 이제 정서가 있으셨던 거죠. 사장님의 어떤 DNA. 그래서 학생들을 돕는 활동을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셨고, 근데 거기 어느 순간 그 교육계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10대 자살률이 너무 심각하고 사장님의 자녀도 있고 저희도 있다 보니까 그런 행복, 명성, 이렇게 사회 선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저희한테 이제 UBM이나 IBM, 인포마처럼 그 산업 안에서의 플레이어가 되는 거, 그 두 개가 저희로서 지금 산업 안에 플레이어 되는 걸 저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이나 여성 리더십, 그다음에 행복 이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환경. 전부 다 이 세 개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윤 교수님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실은 얘기 들어보면 전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고 컨벤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컨벤션 PCO 쪽에 있는 쪽에서는 전시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대부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업의 성격이 너무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리컨벤션은 조금 지금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PCO를 하다가 이렇게 또
직접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제 회의를 많이 해서 실제로 이제 대행 사업을 해서 이제 용역 이제 매출을 하거나 유의한 팀이 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첫 2001년 사업이 음식 박람회로 해서 쫄딱 말아 먹었을 때는 팀이 없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냥 컨벤션 팀과 전시팀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팀 자체가 있고 전시팀에서 음식방 그러니까 전시 대행도 합니다. 저희는 부산시에 산 음식 대행도 하고 의료관광 컨벤션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대리 상담 캠프도 하고 그 전시를 잘하기 위해서 3D 팀도 있고 디자인 팀도 다 있어서요. 그 인력들이 이제 전시만 하는 팀이 뭐 인원의 작게는 5명에서 7명 사이에 전시팀이 있어서 그들한테는 오히려 회의보다는 그래서 국제회의 쪽은 무조건 영어 커뮤니케이션 되는 사람을 뽑고 전시는 딱 봤을 때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아무리 어려도 똑같이 하나 나가도 이제 이거 팔아야 되니까 이제 그 안에 인력의 달란트의 우선순위가 좀 달라서 저희 회사는 전시팀이 그러니까 노출됐을 때 리컨벤션 국제회의 회사만 하다 보니까 아예 잘 모르시는데 전시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 제가 그냥 이게 요거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업의 동향인데 최근에 이제 대세가 우리 빅데이터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접해본 몇몇 업체 PEO인데 여기서는 지금 상당히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는 상당히 그 분석 빅데이터에 의한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 단순 영업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맞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컨벤션 쪽에도 이제 그런 쪽을 지향하는 업체가 있고 한데요. 물론 우리 최태영 회장님 인터컴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데이터나 앞으로 뭐 AI까지 큐레이션까지 가는 어떤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최태영 회장님 계셔서 제가 참 조심스럽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PCO 대행업에 요구되는 고객의 니즈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업무 자체가 기능적으로 뭐 단순하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분류가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종합 대행사 기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 뭐 예쁘게 잘 하는 거는 뭐 사실 기본인데 지금 특히 비대면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비대면으로 가는데 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올해를 하이브리드로 가는 순간 당황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왜 오게 해야 되는지를 그게 이제 마케팅이고 프로모션이고 기획적인데 점점 더 고객들은 그냥 행사 예쁘게 잘하는 운영사는 기본으로 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본인들이 잘 못하거나 할 수 있는 모티브 혹은 툴들을 오히려 목욕을 어떻게 잘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잘 모으는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대하는가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배점이 높아져서 저희가 팀원들한테 기량도 그냥 오퍼레이션 잘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옛날에 우리 미국 가면 저희 뭐 실버가 할 수도 있고 실버 측이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행사 안에서의 국제회의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마케팅 역할, 모객 역할,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빅데이터. 왜냐하면 사람의 흐름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그 호구점을 가지고 마케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가 있어야 이제 그것도 그냥 저희의 경험치로만 절대 안 되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왜 현대 카드 회사들이 그 소비자 트렌드 하는 것처럼 해양 분야면 해양 분야, 과학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다 학술 대회도 다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매력 포인트를 가져서 오게 하는가가 저희가 이제 20년 전에 그렇게 요구받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 요구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대비해 돼서 홍보팀도 만들고 뭐 뉴미디어 팀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프로젝트의 매력도가 있게끔 하는 포장과 컨텐츠 구성과 그다음 과학적인 데이터 이게 맞물려야 기획사의 이제 기획사에 대한 니즈가 달라지는 건 이미 뭐 제가 봤을 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엊그저께 뭐 행사 평가하라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위드 코로나니까 행사장에 사람은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가 되는 행사였고 심지어 사회자 뒤에가 크로마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나오는 화면에는 무슨 막 해외 우주 정거장 같은 데 있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구나 했는데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유튜브에 동시 접속자 시청자 수 7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7명이겠지. 그러고서 한 1시간 지났다가 또 봤더니 여전히 7명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행사장에는 한 200명이 들어왔어요. 행사장 안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사람을 모으는 게 사실 행사장에 동원하는 거는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예. 유튜브에 사람을 직접 이 사람이 이거 와서 들어가게 해서 보게 하는 건 맞습니다. 진짜 그거는 뭔가 이렇게 끄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커피 쿠폰 주면 네. 들어왔다 다 또 나가잖아요. 나가죠. 커피 쿠폰 네. 받는 순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음. 것처럼 진짜 개인화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필요한 것 학생들도 그거를 맞습니다. 이제 좀 개인화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배워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물도 바뀌는 거고 홍보 어떤 길이도 그러니까 쇼폼 영상이나 이게 네. 모든 매체들도 바뀌는 거고 카피라이터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끌고 오게 하는 그 마케터 역할은 사실 이 기능이 저희가 전시회에서 늘 썼던 건데 전시회에서도 비대면 전에는 그냥 사람 나가서 발품을 맞아요. 팔았던 그거는 이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코로나 이후에 컨벤션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저희도 이제 계속 스타디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근데 사실 업에 있으면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이 그러니까 빅데이터 연구 이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자원을 쓸 수 있는 게 늘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부산에 이제 스타기업 선정됐는데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금 받으면 뭐 하실 거 했으면 저희 대표님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스스로 이걸 저희 주머니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이제 이렇게 도전해서 받으면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고 빅데이터 진짜 저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데이터를 쌓아는 오는데 이걸 이제 빅데이터화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우리 저 학생들 혹시 뭐 질문 한번 해봐요. 그 이현지 질문 한번 해봐. 뭐 혹시 네? 황유주 질문 해봐. 이거 질문 끌어 조심스러워서 질문하겠어요. 네, 질문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럼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예. 그러면 뭐 이미 1시간 정도 해주셔갖고 네. 그냥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네.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갖고 네. 앞으로 만약에 진짜 우리 PCO들 중에 이렇게 국제 행사를 직접 주최하겠다. 그런 사실 별로 없어요. 리컨벤션하고 몇 개 빼고는 사실 별로 없어서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은 그런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끝으로 한마디. 네, 교수님. 제가 우리 권영진 본부장 지난번에 캡스톤 발표한 내용 제가 부산 출신들 그 컨벤션 업체 사람들을 많이 뿌렸어요. 네. 자극 좀 받으라고. 네. 예를 들어 YBL이랄지 기타 등등 있는데 그래서 많이 정말 좋았다 얘기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뭐 그쪽 출신으로서 생각해 보면 부산은 충분히 그 잠재력이 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얘기 좀 들어보면 지금 우리 리컨벤션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랄지 그런 게 어쩌면 더 잘 맞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서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대표님이랑 같이 열심히 잘 하시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사실은 가끔 기운 빠질 때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꼭 해서 제가 왜냐하면 자녀 얘기를 한 게 저도 자녀 중학교 3학년인데 키워 보니까 제가 양육은 안 했지만 이 자녀가 가진 특징이 PCO 다니면서 자녀 직접 양육 못 하거든요. 그래도 저 프로젝트가 저희 자식 같은 1호, 2호, 3호, 6호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해준 것처럼 저도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항상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말씀을 저희 대표님께 꼭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